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박태향입니다. 그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0월 17일 날 시험 치신 분들 잘 치셨나요? 네, 뭐 잘 치셨던지 못 치셨던지 상관없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으로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긴장 엄청 많이 하시고 전날까지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카페에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그 질문글 올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챙겨 드렸으니까 아마 시험장 가셔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한 총평 같은 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처음 5월부터 해서 하이탑 기본 개념 강의를 했죠. 하이탑 기본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5월, 6월 때 개념 강의를 진행했고 7월, 8월에서 제가 수능형 문제 500제 문제풀이를 제가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500제까지만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할 예정은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자체 제작 모의고사 6회분을 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었고, 혹시나 모르는 인사혁신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강원, 울산, 인천에서 제가 이제 그 인사혁신처 담당 공무원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생명과학 어느 부분까지 시험이 나오는지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물론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신 수험생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학 2까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풀어드렸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1만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죠. 실제로 이번 올해 시험 10월 17일 시행했던 강원, 울산, 인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트만 시험에 나왔고, 생명과학 1을 철저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100점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왔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자랑을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겸허하게 그냥 문제 풀고 그냥 해설 강의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거의 한 반개월이죠.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를 통해서 많이 얻어 가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 강의를 충분히 따라오셨다면 말이죠. 거기다가 제가 사실 마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 드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10월 들어가서는 라이브 강의를 따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라이브 강의 때는 이제 OX 문제 풀면서 같이 점검, 지엽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이제 틀릴 만한 부분 같은 거 제가 따로 제작을 해와가지고는 같이 풀었었고 질문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강의 두 번째 때 시험 직전에 했던 그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마지막 모의고사다 이래가지고 1회분을 한 번 더 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푸는 시간 가졌으며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문제들이 유형들이 제가 이번 10월 17일에 나올 것이다, 나올 것 같다 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라이브 강의까지 철저히 챙겨 보셨던 분들이라면 100점 받는데 큰 무리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내년에 2021년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지금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치신 분들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치고 난 다음에 다음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강의를 들으실 건데, 내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2021년 똑같이 5월부터 하이탑 개념 강의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진행을 하고 7, 8월에 이제 500제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모의고사 진행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6회분을 계속 진행을 해볼까, 회사 측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는 진행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라이브 강의까지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풀이해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일종의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적중을 했다 이런 걸 해주겠지만 실제로 네, 제 자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대장균과 박테리오 파지의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죠. 대장균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고.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바이러스죠.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3단원 파트에 병원체, 감염성 질병과 관련해가지고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뭐 했던 거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프라이온, 그 다음 바이러스, 그 다음 세균, 그 다음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균류죠. 곰팡이 균류. 이렇게 해가지고 제 5가지 유형 설명하면서 각자의 공통점, 차이점, 크기가 어떻다, 누가 핵산이 있고 누가 핵막이 없고 막 이런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다 다뤄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바이러스랑 세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라. 특히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까지 외우라고 제가 별표까지 쳐줬어요. 한번 기억나시죠? 들었던 분들은. 해볼게요. 1번. 세포 구조를 갖는다. 세포 구조 갖는 건 세균밖에 없죠. 이 둘 중에서는. 독립적으로 물질 내서한다. 이건 세균밖에 없고. 비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은 누구만? 바이러스만 가지고, 유전물질로 핵산을 가지는 건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빨리 풀고 지나갔었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관련돼 있는 유사 문제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했고 강의 자료가 어떤 것도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제가 그 500제 유형 문제 풀 때 77번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 때도 요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시험 나올지도 모르니 꼭 알아두라 라고. 마찬가지 바이러스, 아메바, 이건 이제 아메바는 세균은 아니지만 아무튼 세포죠. 공통점 찾으라는 문제 있었어요. 똑같이 핵산 가지고 있다.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번 문제도 이제 라이브 강의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 때 10월 17일 완전 직전 때 쳤던 이제 모의고사죠. 결핵, 세균이죠. 코비드19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난리 나는 요 바이러스, 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핵산이 있다. 제가 다 했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공부하셨더라면 문제없이 풀렸을 것이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문제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흰동가리랑 말미잘 간의 상호작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해석하는 문제예요.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면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이익을 얻죠. 말미잘은 흰동가리의 먹이 일부를 먹고 촉수 사이의 찌꺼기랑 병든 촉수 제거를 흰동가리에 도움을 받는데요. 아, 흰동가리랑 말미잘이 서로 뭐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좋게 미치고 있구나. 뭐다? 서로상 이익 있자 해가지고 상리공생. 제가 이 말까지 뜻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3번. 그림은 뉴런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각각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 중의 하나이다. 제가 이건 기본 개념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라이브 강의 때도 얘기할 때 제가 이거 A는 마리집으로서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 다 드렸었어요.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B는 랑비의 결절이다. 그죠? 이 빈 부분이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도약 전도가 흐른다라는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 A가 있는 뉴런은 마리집 신경이고 A가 없는 뉴런 같은 경우에는 민마리집 신경으로 서로 비교했었죠. 속도 비교 잘 했었어요. 제가
기본 개념 강의 시간 때 요거 했었어요. A, B, C 이렇게 D 해가지고는 원래 신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마리집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할까? 굵기가 굵은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 다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A랑 B 중에서 길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민마리집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운 친구가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여기에 B와 같이 마리집이 존재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라는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까지 다 했었죠. B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D, A, 그 다음에 C가 가장 느리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게 마리집이 없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정답 1번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설명을 다 하긴 했구나. 자, 그 다음 문제 4번. 그림은 세포에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다. 이게 또 가장 기본 문제죠. 자, 포도당이 기역과 함께 가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H2O랑 니은이 나와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무언가 한다 돼 있죠.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는 세포호흡.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산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이제 문제 제시를 했죠. 자, 기역번. 기역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역은 산소죠. 2번. 가에서 포도당 에너지는 모두 ATP가 아니라 ATP와 열 에너지다. 3번.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아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다음 4번. 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죠?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제가 다 설명했던 거고 관련 유사 문제 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유사 유형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똑같은 그림이에요. 얘하고 앞서 봤던 이 문제하고 얘하고 그림이 유사한 거 보이시죠? 네. 다만 위아래가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요 위에가 빛 에너지고 밑에가 에너지로 나와 있는데 결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미 모의고사 2회 때 제가 요거를 제작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풀고 했었죠. 다음 문제 5번. 그림은 제석이의 획형을 나타낸 것이다. 21번 염색체가 3개 중에 2개는 어머니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 됐다? 비분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림 보면 21번 여기 3개 있는 거 보이네요. 그리고 X, Y 존재하고. 자, 1번. 제석이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이건 제가 4가지 설명하면서 외우라 그랬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다음 적어볼게요. 했었어요. 1번. 다운 증후군. 2번. 에드워드 증후군. 다음 3번 터너 증후군, 4번 클라인펠터 증후군, 더 증후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몇 개? 3개. 에드워드는 18번이 3개. 그 다음 터너 증후군은 X가 1개. 클라인펠터는 X, X, Y 형태로 존재하는 걸 이미 했었죠. 그리고 제가 OX 문제 할 때도 Y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태어나지 않는다까지 설명 다 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셨다면 터너 증후군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3개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유전병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제석이와 같은 염색체 이상은 남자만 나타난다? 아니다. 남녀 다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제석이의 획형 분석 결과로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획형 분석이 뭐죠?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의미했었죠. 수 모양 크기만 가지고는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유전자를 조사해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4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난자와 정상정자가 수정되었다. 그죠? 자, 난자는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두 개, X, 여기 있는 21번이죠. 21번이 두 개 있고 정상정자에 21번이 한 개 있는 형태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게 몇 감수 비분리가 됐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그만큼 조금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저희랑 같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이랑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어렵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문제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시험에 안 나왔네요. 다음. 자, 관련 유사 유형 문제가 제가 모의고사 6회 때 이미 똑같이 냈었어요. 21번 3개짜리 내어놓고는 야 에드워드 주은군이 하면 다 했었어요. 괜찮죠? 네, 다 했었던 거. 다음 문제 6번.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 우리가 탐구 설계 과정 요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파인애플 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표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실시하였다. 자, 시험관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에는 파인애플 즙을 넣고 2번에는 증류수를 넣었고 이제 똑같이 소고기를 넣었겠죠. 물론 이제 양도 똑같이 줘야 돼요. 종류 똑같이 해야 되고 얘는 뭐 한우고 얘는 LA 갈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 온도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몇 도가 돼요? 25도로 맞춰놨겠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다? 파인애플 즙하고 증류수의 차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용어 잘 기억하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게 바로 변인인데 독립 변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네,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조작 변이는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그 실험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작하는 거, 바꾸는 것. 통제 변이는 그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똑같이 맞춰주는 거라 그랬어요. 괜찮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결과로서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변인. 요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라 그랬었고, 자, 1번. 조작 변이는 파인애플 즙의 첨가 여부이다. 맞죠? 맞는 말. 시험관 1은 대조군이다. 자, 대조군과 실험군 의미가 뭐였어요? 대조군은 실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딱 맞춰주는 거고, 이건 실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첨가함으로써 알아보는 걸 실험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험관 1번은 실험군이라고 해야 되겠네. 3번 변인 통제를 위해 기억은 25도씨보다 낮은 온도 아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25도랑 똑같은 온도라고 말해야 돼요. 다음 4번 시험관 1에서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가설을 기각한다. 자, 봐요. 파인애플 즙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설이 단백질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거니까 예상으로는 시험관 1번에서 아미노산이 많이 나와야 되고 2에서는 안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관 2번과 1번이 똑같이 아미노산이 검출된다면 사실상 이 실험은 잘못된 거죠.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1에서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내 가설이 맞았구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4번의 보기를 보니까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가설을 맞다고 해야 되지 기각하는 건 아니죠. 괜찮죠? 오케이, 틀린 표현. 정답은 1번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유사 유형 제가 이제 모의고사 5회 때 제가 제작한 문제 보면은 똑같이 이는 대조군이다, 조작 변이는 무엇이다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 보신 분들은 맞추시는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그림의 가와 나는 각각 어떤 개체군의 이론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자, 여러분들 요거는 완전히 기본 문제예요. 완전히 기본 개념 문제.
한번 해볼게요. 가는 이론 곡선, 나는 실제 곡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가 차이 나는 요 사이의 면적을 제가 뭐라 그랬었죠? 환경 저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이 무한히 수렴하는 특정한 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 라인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요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500제 문제나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거 문제 어렵게 냈었어요. 뭐 여기 이 지점에서의 뭐 증가율이 어떻냐 하면서 막 미분이 어떻고 제가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완전히 기본 문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심화된 거, 좀 더 어려운 걸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 푸시라고 제가 사실 이때까지 어렵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게 했던 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기억번. A는 환경 수용력이다. 맞다. 니은 가는 실제 생장 곡선이다. 자, 가는 이론 곡선이죠. 나가 S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환경저항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S자 형태로 나타나는 건 환경저항 때문이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됐죠? 보시면은 제가 그 하이탑 강의할 때 제가 필기 노트를 하이탑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필기한 일부분을 제가 따왔어요. 자, 그대로죠, 그죠? 네, 실제 생장 곡선, 이론 곡선 하면서 S자형이다, J자형이다. 이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환경저항이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꺼져 있는 요게 무한히 수렴하는 환경 수용력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저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적어놨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기본 개념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8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가에서라는 각각 배설, 소화, 순환, 호흡 중에 하나이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네요. 자, 산소랑 이산탄소가 움직인 여기는 호흡계, 영양소가 들어가는 건 소화계,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는 건 배설계, 그 사이를 이어주는 건 순환계죠. 자, 1번 폐는 가에 속하는 기관이다. 폐 맞죠? 2번 나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 자, 여러분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고 어디에 작용해요? 배설계인 콩팥에 작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표현. 3번 인슐린은 다를 통해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자, 다가 순환계인데 여러분 인슐린은 호르몬이라 그랬고 호르몬은 특징이 혈관을 타고 움직인, 즉 혈액을 타고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순환계를 타고 운반되겠죠. 4번 다에서 라로 이동하는 물질에 요소가 포함된다. 그죠? 자, 요소 우리가 질소성 노폐물은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암모니아가 될 거고 암모니아는 얘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소화기인 간에서 요소로 바뀔 거고 요소는 어디로? 배설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잘 봐요. 소화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여기에 있는 간이 무엇을? 질소 노폐물을 요소로 바꿔주고 얘가 쭉 타고 배설계 통해 나가겠죠. 이해됐죠? 맞는 표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 있는 유사 문제 한번 볼게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안 할래요. 예. 이거 막 제 500제 보면은 뭐 18번, 19번, 118번, 119번, 120번, 120번 다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것이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막 100점이 아니고 막 95점이나 90점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데서 틀리셨을 것 같아요. 예. 9번이나 이제 다음 보는 10번 같은 유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예. 특히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에 좀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죠? 자, 볼게요. 9번. 가는 서로 다른 동물이래요. 서로 다른 동물. 기억과 니은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랑 핵상을 썼고 나는 이들 중에 한 동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제 나타낸 거네요. 동물 기억과 니은이 모두 성염색체 조합으로 XX를 가질 때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거 늘 강조했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고 세포 모양이 보인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제일 먼저 뭐 하라?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핵상부터 쓰라 그랬었어요. 이 봐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럼 n은 얼마? n은 4. 그럼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을 건데 2n은 8이었을 거야.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했으니까 니은이 나가 되겠네. 왜? 염색체 수가 8, 핵상이 2n일 때 8이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1번. 나는 니은의 생식세포이다. 맞죠?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n이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가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2번. 기억의 생식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 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기억이 뭐랬어요? 2에는 4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생식세포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생식세포면 n은 2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성염색체 조합으로 XX, 즉 X는 하나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n은 1 플러스 x라고 쓰는 게 맞네요. 그럼 여기에 1이라고 쓴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이 친구가 상염색체가 되고 여기 x라고 쓴 이 친구가 성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데 상염색체 수가 몇 개니? 물어봤으니까 1 맞다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 3번 니은의 감수 1분열 중기세포 한 개당 이가 염색체 수 물어봤죠. 여러분들 이가 염색체 정의가 뭐였었죠? 이가 염색체 정의. 자, 이가 염색체 정의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 요 전체를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불렀었죠. 이 이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등장해요? 감수분열 시기 때만 등장한다. 특히 어느 시기? 제1 감수분열 때 보이고 제1 감수분열 후기 때 뭐 한다? 두 개가 떨어지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건 언제만? 감수분열 시기 때만 있다고 제가 했었고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드립도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묶여진 형태로 존재하는 거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염색체 수가 8개죠. 그러면 상동이 몇 쌍이 존재한다? 4쌍이 존재하니까 묶여져 있는 형태니까 4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체세포 한 개당 성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가 어떤 이라고 물어봤네요. 좀 지우고. 아마 이제 시험 시간이 약간 촉박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연습을 충분히 하시라고 제가 문제를 많이 보여드렸었죠. 한번 해볼게요. 성염색체 수는 니은이나 기억이나 모두 XX라고 제시를 했죠. 모두. 그러면 모두니까 이 친구는 2, 2로 확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억은 4개, 니은은 8개가 되어 있죠. 기억은 4개, 니은은 8개인데 그럼 각각 2개씩 빼봐. 그럼 2개씩 빼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고 2 빼면은 6이죠. 그럼 얼마? 3, 1이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비해서 3배가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2배 아니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했으면 풀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랑 관련돼 있는 유사 문제가 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당히 어려웠었죠. 아마 여기 질문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나다라 해가지고는 염색체를 여러 개 보여줬어요. 세포 모양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보는 건지 얘랑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이랑 관련된 유사유형 지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1회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시했던 500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세포 모양을 분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왜? 실제 문제에서는 요거만 하나 딱 나왔지만 나중에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에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고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보시는데 익숙했을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 10번도 가계도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자, 그림 A형 A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거고 형질 A에 대한 개체 1과 2의 유전자양이 모두 동형접합성일 때 이제 요게 지금 힌트가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지금 현재 이 형질에 대해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만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봐요. 만약에 이 형질 A에 대해서 여기랑 관련돼 있는 대립 유전자가 큰 A랑 작은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 해요. 항상 제일 먼저 할 건 일반적인 거. 그러면 이제 대문자 A가 이렇게 우성이라고 하고 얘가 유전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유전병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데 항상 할 때는 여러분들 제일 편한 걸 먼저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이 친구가 유전병일 때가 익숙하니까 요거를 가정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1과 2의 유전자이 모두 동형접합성이라 했기 때문에 동형접합이면 상염색체 유전이겠구나. 성염색체일 경우에는 A와 E는 서로 동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로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1번과 2번이 동형 모양으로서 이렇게 만약에 등장한다면 대문자 A가 정상이고 소문자 A가 유전병이죠. 그럼 유전병이 걸렸죠, 2번이. 그러면 자식들은 뭐밖에 안 나와? 큰 A, 작은 A, 큰 A, 작은 A밖에 아니니까 다 정상만 등장하니까 오케이, 가능하네. 괜찮나요? 그럼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봐야 되겠죠. 봤더니 여기에 아버지가 큰 A, 작은 A. 다시 할게요. 아버지가 지금 유전병이니까 작은 A, 작은 A. 그럼 이거 작은 A 하나 주고 어머니가 정상이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가능하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큰 A, 작은 A.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전병이니까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가 다 나올 수가 있죠. 가능하죠. 이러한 형태로 가능한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형질 A에 대한 설명인데 이 형질 A는 유전병이 뭐다? 열성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생아, 야 그러면 이거 대문자 A가 유전병이 와가지고 맞은 경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봐요. 그러면 대문자 A가 유전병인 경우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유전병이니까 큰 A라고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동형접합성이었으니까 큰 A, 큰 A가 되고 이 친구는 작은 A, 작은 A가 되니까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들 뭐밖에 안 나와? 그렇지. 유전병밖에 안 나오죠. 이해가 돼요? 그럼 유전병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 제시된 거는 다 정상이라며. 이거 아니구나. 이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야. 야, 내가 이게 선택한 이 가정이 맞을까? 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자꾸 하시니까 이제 오히려 손을 못 대고 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제시를 해놓고 그래,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쭉 진행을 해보면 돼요. 그게 오히려 빨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바로 풀게요. 1번 형질 A의 대립 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형질 A는 열성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개체 3은 형질 A에 대한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자, 개체 3이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개체 3 이 친구죠. 그러면은 A에 대한 열성 대립 유전자 있냐 없냐만 물어본 거니까 작은 A가 존재해. 맞아. 그 다음에 4번 개체 4의 부모가 4 여기 있죠. 4의 부모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가 형질 A1 확률을 물어봤죠. 그거 쉬워요.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가 4의 부모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만약에 긴장돼서 잘 안 되신다면은 다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중에서 유전병 A를 가질 확률 물어봤으니까 유전병이 이 친구니까 요거하고 요거 전체 4개 중에 2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를 갈랐을 때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현재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맞는 표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저희들은 연습을 했었죠.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유전병 가지고 연습도 했었어요.
그 다음 11번. 우리 몸에서 병원체에 대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랬죠. 요거는 제가 그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 그 하이탑 필기노트에 보면은 이거 제 손으로 일일이 다 쓴 거거든요. 네. 일일이 다 쓰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손으로 써보시면서 좀 기억하시라 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필기노트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연습해 봤겠죠. 한 번씩 보시면서 다시 돌아가 봐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럼 다시 비특이적 방어작용 물어봤죠. 근데 제가 이것만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천적이다, 내재다 이런 표현까지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얘가 1차 방어야 라는 설명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봐요. 비특이적 방어 표현이 뭐 있다? 식균작용, 염증 반응, 라이소자임 요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라이소자임, 식균작용, 염증 반응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1번, 2번, 3번 아니하고 4번 찍고 가시면 돼요. 그냥. 괜찮죠? 솔직히 말하면 30초 정도, 읽고 문제 푸는 30초 정도면 충분한 문제예요. 괜찮죠? 그래서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 12번.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제 요 상황을 제시를 했고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1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즉 TRH는 티록신 분비를 억제한다. 볼게요. TRH가 나오니까 이렇게 분비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분비가 될 거고, 얘가 분비가 될 테니 티록신의 양은 증가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즉 분비를 촉진시킨다 하고 한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2번.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분비가 억제된다. 봐요.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어디로 가서? 전엽과 시상압으로 가서 억제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다? 네. 음성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오케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그래서 TSH 분비가 억제된다. 3번. 갑상샘을 제거하면 티록신 농도가 증가한다. 갑상샘이 없어진 거니까 티록신 생산이 안 되겠죠. 농도가 감소한다. 4번. 티록신 분비는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됐나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이랑 관련돼 가지고 이미 기출이 있었죠. 기출 냈던 거예요. 220번이 제가 이제 500제에서 풀었던 건데, 자, 똑같은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오케이. 자, 13번.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 요거 이제 맨 1단원에 맨 처음 나온 내용인데, 이것도 자료 해석하고 푸는 문제예요. 자, 눈신토끼는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을 갈색에서 흰색으로 바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뱀은 머리뼈 관절에서 아래턱을 분리하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럼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얘가 그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했다고 쉽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정답은 1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네. 다음 14번. 철수와 영희의 혈액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의 기역과 니은 침전문을 가와 나의 응집 반응을 확인한 결과이다. 철수와 영희의 혈액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B형에게 영희의 혈액을 수혈할 수 있으며 AB 혈액형만을 고려한다. 자, 보니까 영희의 혈액을 B형에게 넣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영희가 줄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뭐? B형이거나, 그러니까 똑같으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B형은 B형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거나 또는 물론 이제 다량은 불가능하겠지만 소량으로 O형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B형을 주거나 O형을 주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여기 표에 제시되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영희가 지금 니은과 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O형이라고 둡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가라앉는 거니까 혈구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혈구세포 속 즉 적혈구에 뭐가 존재한다? 응집원이 존재한다. 응집원이 존재하는데 O형 같은 경우 응집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 니은은 뭐가 있어? 알파와 베타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있죠. 둘 다. 오케이. 그럼 니은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는 형태. 괜찮죠? 그런데 그렇다면 가를 보니까 이제 철수 혈액인데 지금 알파 베타가 둘 다 있는데 불구하고 결합을 안 했어. 반응을 안 해. 응집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얘가 철수도 O형이겠지. 철수도 O형이겠지. 그럼 O형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알파 베타야. 그러니 이상해. 여기 보니까 더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응집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아, 이게 지금 O형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 푸시면 좀 멈칫 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면 어떨까 하고 집어넣어 보면 돼요. 아까 우리 11번 문제 기억나시죠? 비트기 장면이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풀고 지나가 버리고 세이브한 시간 가지고 여기다 푸시면 돼요. 그냥. 괜찮죠? 그래서 B형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응집원 B를 가지게 되고 니은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B형을 가지면 B랑 결합하는 건 뭐가 있어요? 오케이. 베타가 될 거고 그럼 베타랑 근데 이 친구가 베타면 예를 들어서 베타면 가가 A형이야. 그러면 A형일 경우에는 응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아 A가 아니겠구나. 그럼 A가 아닌 뭐다? 아, 베타를 가질 수 있는 건 A 또는 O형이니까 알파, 베타 다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결합을 안 하겠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500제 때 260번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죠. 제가 이거 일부러 복잡한 걸로 여러분 연습시켜 드린 거예요. 연습 충분히 되신 분들은 아마 요거 보시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간단한 형태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 요거 연습해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연습하셨으면 어려움 없었을 것이다. 자, 다음 15번. 자, 민마리집 신경의 축삭돌기 일부에서 지점 가와 나의 중 한 곳에서 역치 이상으로 1회 자극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세포막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을 했대요. 아, 좀 여기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기역과 니은은 이온의 이동이구나.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의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이거 찾아보면 되겠네. 자, 봐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지금 안쪽이 변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탈분극이라고 배웠어.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그런 이온은 누구였어요? 나트륨 이온이었죠. 그럼 반대로 원래 탈분극이었었어. 탈분극이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재분극이라 그랬었죠. 그럼 재분극을 일으키게 하는 건 누구예요? 칼륨 이온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재분극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음에 A가 탈분극이 일어났으니까 이 자극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으로밖에 안 되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기억은 나트륨 이온 아니고 칼륨 이온이다. 2번. 니은의 농도는 니은이 나트륨 이온이죠.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제가 이거 기본 개념 강의할 때 이거 가지고 제가 드립도 쳤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나 밖에 안 나가 이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돌이라 그랬었죠. 나 밖에 안 나가 이 뜻이 뭐였어요? 나트륨 이온은 밖이 높고 칼륨 이온은 안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항상 높다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봐요. 나트륨 이온 농도는 세포 밖보다 안이 더 높다. 아니고 뭐가 높다? 밖이 더 높다라고 해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3번. 이 뉴런의 성분 전도 방향은 가에서 나 방향. 맞죠? 자, 아까 표현을 했죠. 가에서 나 방향이다. 이온 통로를 통해 기역과 니은이 확산될 때 ATP가 소모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통로를 통하는 건 소모하지 않고 확산된다 그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이용한다 그랬었죠.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제 틀리신 분들 중에 일부는 요 확산 방향, 여기 이제 자극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봐요. 제가 이제 157번 유사유형 문제 풀 때 ABC 구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나트륨, 칼륨이 이동하는 걸 표현해놓고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괜찮죠?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크게 문제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그림은 세포에 일어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고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돼 있네요. 자, 물질 X, 물질 Y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표시해 놓고 이 부분이 이름이 뭐니? 라고 제시가 돼 있고, 자, 기억은 지금 여기 다 연결돼 있으니까 ATP고 이 친구는 ADP죠. 그래서 ATP에서 ADP로 될 때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이 형태가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고,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형태겠죠. 오케이. 자, 기억방. 1번. 기억은 골격근의 수축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이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오케이, 가능하다. 2번. 물질 X는 아데닌, 물질 Y는 리보스. 자, 봐요. 제가 이거 할 때 그 얘기를 언제 썼냐면 라이브 강의 OX 할 때 요거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물질 요 친구는 알라닌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알라닌 아니고 아데닌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그랬었고, 마찬가지 Y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요거 꼭 구분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제 강의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 그래 이러면서. 이해됐죠? 그 다음 3번. 결합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산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끼리 결합하는 경우는 없어. 일반적으로 불가능해. 그리고 어떻게 부착했어?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결합시켰겠지.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에너지가 아주 많은 상태의 인산 결합이야. 저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말도 안 되죠. 왜? 니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유사한 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모의고사 3회에 제가 이 그림 딱 갖다 놓고는 ATP, ADP 전환을 나타낸 거라고 그대로 문제로 만들어 제시해요. 봐요. 동그라미 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뭔지까지 제가 표시해가지고 얘가 A는 디옥시리보스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야 하면서 설명했었어요, 제가. 이해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 제가 자체 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건 일부는 좀 다른 기출문제에서 갖고 오긴 하지만. 다음에 17번. 가나다는 각각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 하나이다. 자,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자, 특정 생태계에 발견되는 생물 종다양성 물었으니까 별거 없죠? 말 그대로 종다양성. 서식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비생물 간의 상호작용의 다양성.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 다양성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체군 내에서 형질의 다양성 물어봤으니까 유전적 다양성 물어본 거네요. 네, 이건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었고. 기억번. 가가 높을수록, 즉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하죠. 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하다. 니은 나가 증가할수록, 즉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종의 수도 많아지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디귿. 다가 높은 종은 환경 조건이 급변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높다. 다가 높은 종이라는 얘기는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그럼 유전적으로 다양하니까 당연히 급격한 환경 변화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생존을 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말 그대로예요. 이제 개념만 아신다면 푸시는데 어려운 점 없었을 거예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478번 유사유형 문제 똑같이 이런 그림 있죠. 요 그림 해가지고 기니디 풀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 아마 여러분들 푸시는데 조금 난감하셨을 거예요. 야,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고?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연습하자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 냈었어요. 네, 모의고사 3회 보이죠?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다시 똑같죠 문제가? 유형이 완전 똑같죠? 저도 하다 보면 헷갈려요. 아무튼 요 문제 그대로 했었고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콜레라, 홍역,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콜레라, 홍역에 대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6회 마지막 모의고사 때 여기서 제가 썼어요. 콜레라하고 홍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라고 이거 유형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라고 드렸고 드립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제가. 괜찮죠? 예, 저 그 기억나시죠? 홍두깨씨 해가지고. 예,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연습을 충분히 하셨던 분이면 이것도 문제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풀면 이제 만점이 나오죠. 그죠? 볼게요. 자, 보면은 홍역은 바이러스. 이 친구는 콜레라는 세균이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는 유전병. 그러니까 비감염성 질병이죠. 일단 볼게요. 유전병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밖에 안 되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콜레라밖에 안 되고 얘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다른 사람에 전염될 수 있다. 즉 감염성 질병이냐 물어본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니까 콜레라하고 여기는 홍역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일단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콜레라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 질병 A, B, C가 있는데 기니 D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A 질병밖에 없죠. 그럼 이 친구가 콜레라고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니은디귿 중 하나겠죠. 괜찮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남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병이다. 요 친구가 지금 특징 기억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요 친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으로서 유전병이다. 유전병이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게 요 친구가 홍역이니까 홍역과 콜레라가 모두 있는 요 친구가 전염병이다. 그 다음에 남은 게 항생제다. 항생제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죠? 공통점과 하나 남는 거, 뭐 차이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요거를 채워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1번 A는 홍역 아니고 B는 남모양 맞고 니은은 항생제 아니라 전염병이고 C는 콜레라가 아니라 홍역이고 그럼 답은 빨리 풀 수 있어요. 2번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분석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하고 나면 금방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습도 시켜드렸고 그가 어떤 예시가 나온지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그림은 생태계 일어난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 하나고 옳은 것 골라라. 제가 사실 19번 문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 저기 자리 깔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분해자는 일반적으로 세균이다. 근데 세균만 기억하지 마라.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버섯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볼 때는 왠지 시험에 버섯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시라.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험 나왔어요.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틀렸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거 잠깐 놀랬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질소순환 과정인데 암모늄 이온에서 질산이온 바꾸는 요 1번 과정을 우리가 질산화 작용 또는 질화 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질이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기도 하고 질산 이온이 들어가기도 하는 요 과정, 요 화살표랑 요 화살표 과정을 우리가 질소 동화 작용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질산 이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걸 우리가
탈질소작용 또는 탈질산화작용이라고도 부르죠. 그냥 탈출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탈질소 또는 탈질산화작용. 왜? 질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질소 동화작용 누가 해요? 이 친구가 생산자죠. 생산자. 생산자에 먹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동을 하네. 그럼 보니까 이 친구가 소비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뭐다? 분해자. 이렇게. 괜찮죠? 기억 봐. 1번. 버섯은 가에 해당한다. 가는 소비자죠. 아니야, 뭐. 얘는 분해자야. 제가 설명드렸던 거. 2번. 탈질산화 세균은 과정 1이다. 아니다. 과정 1은 이건 질산화 세균이 하는 것이다. 탈질산화는 3번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과정 2는 질소 동화작용이다. 이제 그대로죠. 과정 3은 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과정 3은 요 작용들 질소 고정이니 질산화 작용이니 탈질소 작용이니 하면서 요 지구 관련된 것들은 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다 세균이 한다 그랬었죠. 오케이. 정답은 3번. 이와 관련돼 있는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었느냐? 비슷한 유형이 똑같이 생겼죠. 네, 467번 500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완전 똑같지 않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똑같은 유형 문제에서 또 풀었었고 비슷한 유형 여러 개를 풀었었죠. 마지막 20번. 그림은 어떤 체세포의 세포 주기다. 오케이. 체세포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각각 후기와 전기 중 하나이다.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G1, S, G2, M기의 첫 번째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옳은 거 없죠? 자, 바로 갑니다. 1번. 기역의 핵막이 사라진다. 자, 핵막은 언제 보여요? 이것도 제가 강조했어요. G1기부터 해서 S기 지나 G2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간기라고 하자. 간기 시기 때 뭐가 보인다? 핵막이 보이는 시기고 내부에 존재하는 염색체나 염색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시기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M기 시기 때 뭐가 보인다? M기 시기 때, 요 시기 때는 핵막이 사라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핵막이 사라지고 내부에 염색사였던 친구가 염색체로 응축되어 보인다. 자, 1번 핵막 사라지는 거 맞죠? 2번 니은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이거를 만약에 고민하셨으면 이건 진짜 왜 그러냐면 봐요. 이거 저한테 질문했던 분 있어요. 카페에도. 체세포라고 돼 있잖아. 체세포는 뭐밖에 안 해요? 염색 분체 분리한다 했잖아요. 그럼 상동염색체 분리는 언제 있었어요? 자, 이거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뭐 선생님 저 관련해 가지고 무슨 클립처럼 만들어서 그 만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썰방 같이 아무튼 뭐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뭘 했었냐면 이 드립했어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웃으실 거야 아마. 132분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거 드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풀이니까 제1감수분열 상동염색체 분리, 제2감수분열 염색 분체 분리하면서 요 상황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분열 때예요. 감수분열 때. 즉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건 생식세포일 때야. 근데 문제에서 뭘 했는데 체세포라고 그랬잖아요. 답 2번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30초에서 1분 내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괜찮죠? 오케이. 3번. S기의 염색체 관찰 안 된다 그랬죠? 뭐? 핵막 보인다. 체세포 한 개당 DNA량은 G1기가 G2보다 많다. 자, G1에서 G2 방향 이동을 하죠. 그럼 S기 때 뭐 일어난다? DNA 복제가 일어난다. 복제 일어나니까 복제 전에 만약에 정보 DNA량이 2라고 하면은 복제를 하면 얼마? 2배로 늘어나니까 4라고 해야 되니까 G2기가 더 많다고 해야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상동염색체 분리 요거 아마 틀리신 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세포를 봤다면 이게 바로 X인 거 보였을 거고 정답은 1번하고 지나갔으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유사 유형 문제를 라이브 강의 때 요걸 했었어요. 라이브 강의 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아. 보시면 체세포라고 제시를 했죠. 체세포 제시한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보여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체세포잖아. 보일 리가 없지 라면서 했었어요, 제가. 그다음 마찬가지 체세포 분열이니까 상동 염색체 분리 이런 거 없었어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뭐야 하면서 되게 익숙하네 라고 문제 푸셨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계속 하면서 했었던 걸 하니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들 키운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처음 강의를 들으시고 개념 공부를 하고 500제 수능형 문제풀이를 듣고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지금까지 시험을 위해 달려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점수를 잘 받았다는 이제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정말 잘 강의한 게 맞구나. 올해 1년 농사가 잘 지어졌구나.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제가 올해 1년 하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였는데 아무튼 이제 걱정해오던 것들이 이제 이번에 10월 17일 날 시험 때 제가 말했던 게 다 나오고 제 강의가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함으로써 제가 또 다시 건강해졌어요. 아무튼 그래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재충전, 만약에 재수하시는 것이면 재충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시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강의를 본다면 네, 뭐 이런 표현하기 강사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물론 강원, 울산, 인천 지역 한정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랑 내년이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공고문이나 아니면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만약에 다르게 출제하겠다라고 공고가 나면은 다시 학원 측이나 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수강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